이동하면서 혹은 밥 먹으면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사의 참견.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시사의 참견 진행자 유종현입니다. 길었던 시험 기간이 지나고 정말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요. 그 사이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만큼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라디오의 첫 번째 코너인 What's in my news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바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지 궁금한 우리 학우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들을 하나씩 꺼내 소개하는 What's in my news. What's in my news에서는 지난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사회 이슈 딱 2개만 꺼내 밀도 있게 떠먹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유정현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DJ석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좀 되게 갑자기 새삼스럽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또 옆에 계신 두 분도 좀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 네, 오른쪽에도 장경진하고 홍혁지하고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혁지하고 정말 저랑 이 현장에서 보는 건 오랜만인데 네. 그동안 굉장히 바빠 보이셨는데 뭐 어떻게 아, 일정을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시험 공부도 하는데 이제 ABS 보도 영상도 찍고 뭐 이것저것 했죠. 예. 그건 늘 하던 거 아닌가요? 하던 건데 또 시험 기간에 하려니까 또 성적이 성적이 이거 보시는 분들도 ABS에서 또 홍혁지하고 분이 보도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그 컨텐츠도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경진하고는 더 오랜만이에요, 저랑. 사실 저랑 이 촬영장에서밖에 만날 일이 없는데 오랜만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저는 뭐 사실 제가 다음 학기에 교환학생을 가게 돼서 요즘에 또 바짝 벌어야 된다. 열심히 노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프로그램 하는 뭐 여기는 PD분들도 계시지만 다들 본업이 사실은 언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따로 시간 내서 준비하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좋은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저희 이 팀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요. 원래 계셨던 반주희 PD가 좋은 일로 조금 일을 한 언론사에서 하게 돼가지고 오늘부터 백종화 PD가 네, 촬영장에 와 있습니다. 뭐 인사라도 하실래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What's in my news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혁지하고 예. 저희 컨텐츠가 쉬는 동안 아마 이게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걸 가져오셨어요?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이제 지난 10월 7일 가자 지구의 실질적 이제 자치 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정당이자 무장 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수천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지상군도 기습 공격을 실시하면서 이루어진 전쟁입니다. 이스라엘도 이후에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서로 강경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녹화일인 26일 기준으로 현 상황은 이제 강력한 이제 지상전을 이스라엘 측에서 준비를 했으나 미군 측의 요청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대 하마스 구도를 보면은 사실 뭐 저희 나라야 멀리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현지나 혹은 외신들의 보도에 의하면은 힘싸움이 애초에 조금 무너진 싸움이어서 더 많이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왜 일으킨 전쟁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가 됐나요?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렇게 됐다 치면 이제 가자 지구는 진짜 이만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규모의 차이가 크고 이제 실제로도 이전에 둘이서 자꾸 싸움이 있었는데 항상 이제 하마스 측에서 매번 약간 좀 열세인 그런 상황이 반복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습 공격도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 전혀 예상 못하게 실시가 됐고 현재도 약간 뭐 이렇게 좀 성공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스라엘에게 타격을 줬다. 네, 기습을 성공을 했다 했는데 왜 이 싸움을 시작했냐면 사실 이게 네. 하마스 측의 입장은 이제 팔레스타인이 수십 년간 겪어온 이스라엘의 만행이라고 이유를 밝혔는데 이거를 좀 설명을 하자면 가자 지구가 있잖아요. 하마스가 통치하는 여기에 이스라엘이 벽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완전히 그냥 출입도 통제하고 거길로 뭐 생필품 등도 다 통제하는 이제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제 요쪽에 그 이슬람 3대 성지인 그 성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슬람의 성지만이 아니고 이슬람교랑
이제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가 공통으로 있는 그 성지인데 그 성지 안에서도 이제 서로 그 종교 활동을 하는 구역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경찰을 투입해가지고 예배 중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체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여기 이러한 종교적 도발도 이제 하마스가 이번에 기습 공격을 한 이제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외신들이 보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주변으로 다 중동 국가들이 다 이슬람교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제 유대교 쪽으로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이 약간의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원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맞닿아 있는 팔레스타인이 그러한 이제 이슬람 국가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미국과 동맹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와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아브라함 협약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이래가지고 주변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있던 와중 이제 아랍 국가에서 거의 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또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스라엘이 이제 관계가 정상화되려고 하니까 이제 얘네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거예요. 하마스 입장에서는 거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완전 큰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약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된다 하면은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받는 지원들도 줄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려해서 전쟁을 벌인 게 아닌가라는 외신의 추측이 있었고 실제로 전쟁을 벌이자마자 사우디 측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내었죠.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 좀 역사적인 이유도 있고 또 국제 분쟁이다 보니까 정말 내용이 어려운데 우리 홍 기자가 많은 내용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전쟁에 의해서 좀 다양한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혹시 그 부분만 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가 애매할 정도로 왜냐하면 하마스에서 먼저 선제 타격을 했지만 이제 이스라엘도 인정사정 없이 그 하마스를 공격을 하니까 이게 선과 악이 애매한 상태에서 원래 미국도 지금 미국 안에서도 반 이스라엘 시위와 이제 반 하마스 시위가 공통적으로 이루어질 만큼 이게 약간 논쟁이 있는데 이제 EU의 경우를 보면 EU도 사실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제 가자지구로 가는 식량, 물자 등을 원천 봉쇄하는 이스라엘의 이런 강력한 봉쇄 정책을 비난하면서 이제 비판하면서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 테러리스트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줄 거라고 입장을 내긴 하였습니다. 장병진하고도 좀 많이 오래 이게 일이 지금 며칠째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많이 접했을 것 같은데 보면서 뭐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사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배웠던 국제 분쟁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었거든요. 근데 이 분쟁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분쟁들이 좀 당연히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하루빨리 해결이 돼서 더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특히 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지도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상태였는데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이런 좀 잔인한 전쟁이 벌어지면서 좀 충격이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마스가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작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인간 방패 전략이라고 자신도 군사지대 거기에 민간인을 일부러 끼워 넣어가지고 누가 이제 군인이고 누가 민간인인지 이렇게 애매하게 하면서 바로 공격을 좀 하기 꺼려지게 만드는 그런 비인도적인 전략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죄 없는 민간인들까지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사실 도가 지나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국제사회에서 뭐 양측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 거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이제 민간인들의 안전을 먼저 고려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취재하시는 홍역자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진하고는 어떤 걸 가져오셨나요?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에 오는 11월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한 걸 가지고 왔는데요. 좀 오랜 시간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학우분들과 함께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언론이나 뉴스를 평소에 많이 접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익숙한 이제 법일 것 같은데, 또 저희 코너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이 두 법안을 다룬 적이 없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게 무엇일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장경진하고 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노란봉투법은 사실 정식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라는 취지로 제한되고 있는 법입니다.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그리고 또 가압류 이런 것들이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서 그 노동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방송법은 한국방송, 문화방송, 교육방송 이러한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개편해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요. 현행 방송법의 경우에는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 그러니까 KBS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11명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이사회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하는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실상은 국회 관행에 따라서 여당과 야당이 이사 추천권을 할당해서 받게 되고 방송통신위원회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명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입니다.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방송법 개정안은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운영위원회 수도 21명으로 증원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이 두 법안을 다음 국회 본회의장에서 처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의석수로는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처리하겠다는 건데, 각 정당이 지금 어떤 입장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지 혹시 얘기 나온 게 있을까요? 사실 이 법안이 통과된 것도 좀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요. 네. 두 법안이 모두 정부나 여당의 반대 속에서 민주당이 각 소관 상임위로부터 직회부 의결을 걸쳐서 본회의에 부의한 것입니다. 네. 국회법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무런 이유 없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단독 의결을 해서 국회 본회의의 직회부에 본인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해당 부위가 부적합하다라는 판결이 나왔으면 사실 예정되어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 촬영 기준 오늘인 26일 헌재에서 해당 법안들을 직회부한 것이 적법했다라고 판결을 내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여기에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의회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게 적법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당연히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입장일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말이 있나요? 본인들이 반대했던 법안이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은 우리는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 측이 민주당과 김 의장 측에 노란봉투법 관련 1개 법안과 방송법 3개 법안에 모두 건건히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필리버스터가 뭔지 좀 낯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사경제용어 사전에 따르면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여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는 정말 뭐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도 정해진 것이 없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이 약 12시간 31분이라고 하는데요.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냥 계속 회의를 하는 거죠. 발언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국민의힘이 이 법안을 저지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히자 사실 또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너네가 필리버스터를 하면 우리는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신청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종결 동의서를 제출 후에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이 진행되는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가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석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도 너네가 필리버스터 해? 그럼 난 종결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종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뭐 계속 끌게 되면 최소한 5일 정도가 걸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홍역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노란봉투법의 경우에는 사실 저번 문정부 때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도 처리가 안 됐었던 법안이긴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런 법을 이제 의석수로 이제 어쨌든 통과를 시키겠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여당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거를 좀 더 논의를 거치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현재하고 마무리해 주시죠. 네. 당장 오늘 이제 본회의에 부의가 가능한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 11월 9일에 있을 본회의에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우리가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된 논의거든요. 방송법도 마찬가지고 막 2, 3년 동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인데 사실 건설적인 어떤 논의가 되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처리가 되지 않고 계속 그걸 가지고 정쟁을 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서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번 본회의 안에서는 좀 논의가 잘 돼서 건설적으로 잘 돼서 해결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경진하고 오늘 취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뭐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 다 그것이 각각의 의의가 있고 또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을 처리하는 의석수라든지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역시 다 각각의 의의가 있고 뭐 한계가 있는 건데 지금은 그런 의의보다는 그냥 서로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서 그런 제도들을 남용하거나 혹은 오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국회의원들 분들께서 돌아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가 꺼내 소개해드린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앞서 먼저 인사드리기도 했지만 두 분 모두 오랜만에 이렇게 왓츠인마이 뉴스를 준비해 주셨는데 간단하게만 소감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주신 홍혁지하고 3주 만에 해서 좀 오락가락했는데 다음 주부터 좀 정상적으로 다시 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경재하고 저는 사실 더 오랜만이거든요. 왜냐면 2주 연속 제가 MC를 했었어서 이렇게 패널로 나오는 게 오랜만인데 또 뭔가 새로운 느낌도 나고 이게 한 번씩 바꿔주면서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열심히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고 여러분들께도 바쁜 와중에 중요한 이슈를 톱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왓츠인마이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유익하고 알찬 이슈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정치인이 스스로 내세운 공약을 안 지키고 계속해서 미루기만 한다면 과연 국민들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에게 권리를 위임하는 믿음과 신뢰, 그 기반은 국회의 성실한 업무 이행과 법안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 우리 사회를 더 낫게 만들 수 있음에도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서 밀려있는 계류 법안들을 발굴하는 코너 구해줘 법즈. 현재 촬영 시간 기준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6,911건입니다. 촬영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숫자이네요. 네. 이번 구해줘 법즈는 이제 MC신 이제 종현 선배는 안 계시고 저희 두 명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코너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와 계신 패널 한 분과 PD를 맡고 있는 학우 한 분이 한 팀을 이뤄 총 2팀이 대결을 진행합니다. 수많은 계류안들 중 당장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안들을 양 팀이 하나씩 선정해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도 어떤 법안의 통과가 더 시급한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오늘 소개해 드리는 계류 법안들은 모두 국회의안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해줘 법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럼 장경진, 김예원 하우팀에서 진행해 주시죠. 네, 저와 예원 PD님은 오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지고 왔는데요. 김영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의안입니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학교폭력 관련 자료는 시도교육청 또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면 학교폭력의 유형, 발생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 등의 정보를 분석할 수 있고 또 그 분석을 통해 학교폭력의 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이 학교폭력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학교폭력 관련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좀 더 큰 범위에서 학교폭력 데이터를 관리하고 또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 맞설 홍역재 학우의 법안 어떤 게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엔 이제 반주희 선배님이 이제 인턴으로 가셔서 저 혼자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의료법은 이제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과 환자 간 비대면 진료에 대하여 이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데, 농어촌 등 이제 보건 의료 취약 지역 주민 등의 경우 의료기관과 거리가 멀고 이동상의 제약이 있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 보건 의료 취약 지역 주민 등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중보건 의사가 보건 의료 취약 지역의 주민 등에 대하여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 의료 취약 지역 주민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준비된 법안을 미리 봤는데 예. 이 법안을 보고 이 법안은 왜 계류 중인지 알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죠? 왜 그러냐? 예. 지금 이 법안이 말하는 것이 보건의료 취약 지역의 주민에게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혹시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 어떤 지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약간 규모가 작은 이제 섬. 그쵸. 섬이나 아니면 농촌, 어촌 이런 데가 있을 텐데 그런 곳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인구가 어떤 인구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년층. 그쵸. 아무래도 노년층이 많고 그런 분들이 비대면 진료 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거야 이제 차차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 그쵸.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지만 그럼 교육을 하는데도 보건의료도 취약 지역인데 그럼 정보 인프라에는 얼마나 더 취약한 지역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건의료를 늘리자고 정보 관련 인프라도 또 확충을 해야 되고 그게 무슨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제안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근데 뭐 배보다 배꼽이 큰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약간 그래도 이게 어쨌든 비대면 진료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아니에요. 사실 이게 18년도 기준으로 이제 병원이 없는 이제 사람 사는 섬이 이제 50%가 절반 이상이 넘어가거든요. 그럼 이런 데에서 만약에 막 아파서 이제 막 병원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방문 의료를 늘려야 한다라고 저는 보는 편인데요. 특히 여기서 보시면 공중보건 의사가 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들은 좀 뭔가 너무나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의사들은 아닙니다. 보건소나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방문을 해서 그분들을 직접 살펴보고 약을 처방해서 드리는 게 맞지. 그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그걸 진료를 한다라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하다고 보고 또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요? 자, 저희 할머니는 예, 약을 하루에 한 끼를 먹고 나서 먹는 약의 종류가 한 6가지, 7가지가 되십니다. 예. 나이가 좀 많이 드셨고 아무래도 노인분들은 약을 많이 드시는데 그렇죠. 그거 아십니까? 노인분들은 조금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약은 많이 먹으면 좋은 줄 아십니다. 예. 모든 노인이 그렇진 않겠지만 네. 대체로 아무래도 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비대면 진료로 약을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살짝만 뭔가 안 좋아도 비대면 진료도 약을 받게 되고 그러면 약에 오용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적당한 약의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인이 가서 직접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거는 이렇게 복용을 해야 한다라는 적법한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그분들이 이제 오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비대면 진료를 하면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한 건 아닌데 아닌 게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제 이 비대면 진료라는 시스템 자체를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일시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사실 결과로서 이제 이렇다 할 문제점이 사실 드러나지 않아서 지금도 비대면 진료를 계속 이어나가자라는 입장이 있는 거고 병원이 없는 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만약에 말씀해주신 대로 만약에 대면 진료로 이제 의사들이 직접 와서 한다고 하면 사실 이게 의사의 수가 됐다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 조금만 하면 아프시다고 하는데 그럴 땐 오히려 비대면 진료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 법안이 아니고 선배님 법안으로 넘어가면 사실 아까 그 법안이 비슷한 법안이 이미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있는 건데 이게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기존에 그분들은 아니고 학교장이 학교 폭력의 발생 현황 및 이제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유 및 관리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이를 교육감한테 제출해야 한다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조회할 수도 있고요. 또한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그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것을 뭐 자료를 연계하거나 가공할 수도 있는 법안이 이미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또 그 법안을 처리를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미 할 수 있으니까. 저도 그런 법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네. 이제 문제는 말씀해주신 대로 어쨌든 관리의 주체가 학교장 아니면 시도교육청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같은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총책임자 누굽니까? 바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걸 설계할 때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설계하는 것과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한두 개씩 꼬작꼬작 가져와서 설계를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큰 차이가 있을지 사실 잘 애매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거기 국회에서도 회의를 했을 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얘기가 실제로 나온 적도 있고요. 네.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자료는 수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뭐 학교가 가지고 있기도 하고 교육청이 가지고 있기도 한데 그 자료들을 모으기만 하면 되는 법안입니다. 작은 노력으로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 법안입니까? 큰 결실이라고 하기엔 이게 큰 결실일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큰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나날이 죽어가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쵸. 그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대책을 또 효과적으로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받아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되는데요.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걸 보고 이제 폭력은 나쁜 거구나. 뭐야. 폭력은 나쁜 거다라는 거를 모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야 하고 실질적으로 왜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지 사실 보시면 폭력은 나쁜 거다라고 교육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이 나쁜 걸 몰라서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야 한다.
그거를 교육감과 교육장관이 함으로써 좀 더 전략적인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를 위한 데이터가 축적돼야 한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뭐 회의록에서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듯이 뭐 어쨌든 사실 제가 오늘 몇 주 차죠? 9주 차. 9주차 정도 됐습니다. 9주 동안 내내 말을 하는 건데 사실 안 중요한 법안은 없는데 뭐가 더 시급하냐를 따졌을 때 이제 해당 법안의 경우에는 약간 어쨌든 이미 그 학교장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수집한다는 거를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체계적으로 하신다는 건데 학교장이 이미 하는 법안이 있으니까 이미 기틀은 마련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회의록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하지만 비대면 진료의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 잠깐 시행이 되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게 안 됐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되게 좋다는 얘기도 많았고 사실 좀 더 뭐 병원이 없는 섬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예 기반이 없는 상태잖아요. 아예 그게 날라갔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두 법안이 모두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저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계류 법안들이 다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이었는데 이번에 혁재학우께서 가져오신 법안에는 너무 우려되는 지점들이 많다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 법안의 경우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데이터가 있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급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거는 필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이고 제가 지금 혁재학우께서 가져오신 법안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야 하는 과연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정말 국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야 하는 지점에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지금 제가 가져온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각자의 이제 최종 어필을 한 번씩 해봅시다. 제가부터. 네, 먼저 하시죠. 일단 잘 들으셨고요. 뭐 필요성에 관해서 저희 법안을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코로나 때 시행된 바로서 이제 그런 취약 지역에 있던 분들에 대한 이 법안에 대한 의견도 괜찮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꾸준히 말이 나오고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미 코로나 때 시행이 되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미 얘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좀 더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교에서 제대로 예방과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지금 가지고 온 만큼 이 법안이 하루빨리 시행이 돼서 좀 더 큰 차원에서 교육부나 교육감 차원에서 좀 더 분석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접근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책, 대응책을 세울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중 통과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주 구해줘 법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종현, 홍혁재, 김예원,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PD님 백종아하고 저 장경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